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요. 경제전망 보고서에 대한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데, 왜 경제전망 보고서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볼 때 거시적인 방법으로 보는 것과 미시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본다라는 건 우리가 경제 상황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는 거고 크게 이제 파장이라는 거를 보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어, 매도 매수 타이밍이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매도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IMF도 겪었었고 리먼 사태라는 것도 겪었습니다. 어,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본 거는 어, 대외 경제가 우리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라는 얘기죠. 뭐 엄청 크다는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크게 IMF 금융위기라는 걸 겪었으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마어마한 걸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걸 겪으면서 이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 강남의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고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각 연구단체나 연구소에서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또 여긴 부동산하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시적으로 보는 거고 미시적으로 보는 거는 뭐 우리가 얘기하면 뭐 분양권을 한다던가 단지를 분석한다던가 단지 이제 제일 먼저 단지 분석이 있고 동 분석이 있고 평면 분석이 있습니다. 평면 분석이 제일 미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 분석, 단지 분석 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입지 분석, 그 단지가 어디에 입지해 있느냐라는 것을 하는 입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입지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지역이 어떠냐라는 개발 호재, 정책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분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걸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경매를 할 거냐, 분양권을 할 거냐, 갭 투자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뭐 통계 자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강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시적인 거를 설명해 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거시적인 걸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8월 보고서고요. 경제전망 보고서라 그래서 올해 8월에 보고서를 낸 거고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9월달 거도 있고 10월달 거도 있는데 왜 8월달 거냐? 8월, 9월, 10월 걸 다 볼 겁니다.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면 이게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떻게 전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전망치하고 맞아 들어가느냐. 꼭 전망한 거가 다 맞을 수는 없죠. 변수라는 게 많이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8월 보고서를 제가 갖고 온 이유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 전망 보고서가 과연 얼마나 지금 현재 미치느냐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망 보고서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저희가 120 100% 정도를 저희가 했는데 이걸 만약 한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보고서고요. 자, 요약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대내외 여건을 점검을 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국제 유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재정 주출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 주요 전망 전체치를 이제
마지막 말 하는 거고요. 거시경제 전망에서는 거시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경제 전망, 경제 성장, 그 다음에 고용, 그리고 물가, 경상수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 세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 최근 장마 집중호우에서 이번에 8월달에 심했었죠. 심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끊어지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자, 주요 요약 내용이 이렇다라는 얘기고요. 42페이지짜리의 내용입니다. 자, 요약으로 보면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등을 고려할 때 경제 성장률은 2020년 마이너스 1.3%, 2021년 2.8%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전망치는 우리가 각 보고서를 내는 집단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도 그 집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집단이 굉장히 좀 공신력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게 있는 집단 가운데 하나가 한국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전반 전파적으로 계획했으나 그 속도는 당초 전망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가 지금 더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이게 나타나네. 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지금 8월 달에 했는데 9월, 10월을 예측을 한 거죠. 확산되면서 민간 소비 회복이 제약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소비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이 지연되면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역시 회복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10월 달 거를 보게 되면 이제 발전된 내용이 이제 이거와 다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는 뭐 부진으로 해서 이제 부진하고 조정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고 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취업자 수는 금년 중에 13만 명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내년 중에는 2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내년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라는 거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어지면서 당분간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 서비스 고용 개선이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0.4%, 21년 중에 1.0%로 전망.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는 물가도 안 오르고 뭐 전혀 이 여러 가지로 소비가 위축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년 중에는 1% 정도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년 정도의 전망이 1%라는 얘기는 거꾸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면 은행 금리가 2% 중반대라고 봤을 때 거의 이자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금년 중 국계 유가 뭐 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뭐 이렇게 유가, 내년 중에는 유가도 하락 영향이 사라지고 전기 개선되면서 금년 대비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랬어요. 흑자 규모는 자 보시면은 우리가 흑자 규모가 나오는데 2020년과 2021년 각각 540달러, 540억 달러죠. 550억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걸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연간 19년에는 연간 600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600억 달러. 그런데 2020년에는 저희가 540억 줄어들었죠. 한 60억 달러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게 보면 GDP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로 줄어드는데 상품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건설 투자, 상품 투자, 상품 수출 뭐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는 상태로 이 금액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2021년에는 올해보다도 10억 불 정도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굉장히 좋아지긴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연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하게 호황지면으로 돌아선다라는 게
지표에는 나옵니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주식하거나 이럴 때도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놓으시고, 뭐, 필요하면 드시고, 아니면은 뭐, 잊어먹으면 됩니다. 자, 향후 세계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완만하게, 최근 회복 흐름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9월, 10월에 되면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걸어 잠궜어요. 다시. 걸어 잠궜고, 경제 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소비 생산 다소 완화될 것이다 라는 거고, 자, 2002년 보시면 소비 판매하고 생산 판매가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 5월, 그 다음에 6월, 7월은 상당히 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뭐 이 지표까지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구나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전망 경로에 따라 코로나 전개될 미중 갈등 관련해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도 있지만 경제 전망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거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지금 지금 코로나 아니면 이게 지금 제일 탑으로 나와야 될 뉴스입니다. 자, GDP 전망에 대한 거고요. 이 GDP 전망을, 이 표가 중요합니다. 이 표를 도표화시킨 거고요. 자, 선진국, IMF가 한 건데, 선진국에서 보면 6월 전망에서 19년도 세계 전망을 얼마로 봤냐면 2.9%에서 4.9%, 2.9%로 해서 마이너스 4.9%까지 늘어나고, 그 다음에 5.4%까지 다시 늘어나는, 이렇게 되면 근 10%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되니까 10%가 넘게 늘어나는 거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1.7%가 1.7%였는데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4.8%가 12% 넘게, 근 13% 넘게 상승한. 그러니까 내년에 올 말하고 내년에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신흥국 같은 경우도 0.3%에서 마이너스 0.3%에서 5.9%까지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걸로 되고요. 세계 교역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입니다. 미국 경제. 완만하면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지금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좀 이어지고 있고, 경제활동이 재배되는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회복 모멘텀은 다소 약하다. 모멘텀 자체가 힘이 없다라는 거죠. 개인 소비과 산업 생산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7, 8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는 개선세가 미약하게 가운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지수도 하락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8, 9월은 하락을 하는 걸로 나타나요. 9월, 10월 정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 무지하게 풀었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지금 재정을 풀었고, 통화 정책에 힘입어 개선 효과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미국 성장률, IMF에서 전망하는 거는 2.2%, 19년에 2.2%에서 2020년은 마이너스 6.2%. 그러니까 OECD 좋은 것 결론은 7.3% 최하, 그 다음에 최저로는 마이너스 8.5%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전망치가 이제 뭐 내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평균적으로 6% 가까이는 하락했다가 내년에 3.9% 비슷하죠. 3.9% 쪽으로 상승하면 근 10%가 넘는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로 봤을 때는 내년에도 마이너스 7.3%, 올해 7.3%에선 내년에 4.1%로 11%가 넘게 상승한다는 거고,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8.5에서 1.9로 이것도 근 10% 상승을 한다라는 걸로 얘기가 됩니다. 이건 뭐 그 지수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나 이런 거는 그냥 이런 지수가 있구나, 우리 통계 지수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 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과 유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로 지역에 대한 얘기. 경기 부전이 완화되겠으나 개선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드디어 확산되면서 9월, 10월 달에 특히 10월 달에 지금 확산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 거고요. 심리적인 거고 5월 이후 산업생산 뭐 지수가 기준치를 회복되는 걸로 나오고 경제 보시면 경제회복기금 합의에 따라서 심리회복 등으로 경제회복기금 합의에 따라서 심리적 개선이 이어지겠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속도는 더딜 것으로 이게 확진자가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나온 거고요. 주요 지표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상당히 좀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좀 자세히 저희하고 왜냐하면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감염병 재확산은 미약한 개선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소비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과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개선세가 미약하게나 나타나고 있지만 좀 이번에 뭐 아베가 물러나면서 스가가 되면서 상당히 좀 그 정책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전년동일에서 마이너스 30%, 일본 기계 17%,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안 팔리죠. 기업 및 가계 심리 위축 등으로 해서 하반기 들어서도 더욱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경제 성장률을 보면 IMF가 예측한 거는 2007년에 0.7% 성장을 했는데 일본은 1% 성장하는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0.7% 성장을 했는데 2020년 마이너스 5.8% 어마어마한 거죠. 8배죠, 8배. 8배나 지금 마이너스 올해가 되는 거고 내년에 2.4%, 2.1에서 0.5% 그러니까 이 사이인데 2.4% 정도 전망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전망이 되는데 그래도 0.7% 전망, 1% 전망보다 2배 치수 가까이 전망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보여줍니다. 일본도 경기 회복이 상당히 고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 상대적으로 양호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 부동산보다 더 투기성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하고 가서 제가 한중일 학회를 가보면 걔네들은 관시, 그러니까 뭐 관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만의 그 관계가 있는데 걔네들이 보통 사는 게 단지를 사더라고요. 단지. 유통 뭐 몇 개 단지를 자기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면 단지를 한 사람이 한 2만 세대 뭐 10,000세대 뭐 이렇게 한꺼번에 사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7월 들어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0.5%, 7.2%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소비 판매도 감소폭,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1로 감소했어요. 도비에서는 0.8에서 7.2로 감소했고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향후에도 공공투자는 중심으로 던질한 투자 증가세가 회복되고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경제는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외 수요 불확실에 대비해서 내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수를 위해서 걔네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그 관광객이나 이런 거를 내수로 지금 채우고 있죠. 지난번에 뭐 연휴 때 보니까 4억 명이 움직였다 그러는데 뭐 상상이 불허한 얘기죠. 관광지에 4억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걔네들 코로나 진짜 괜찮나 모르겠어요. 이 미중 갈등 심화가 가장 큰 문제죠. 코로나 학생들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미중 갈등.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으면 이게 탑의 이제 경제 이슈의 탑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면 되고, 신흥국 경계는 우리가 신흥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남아 쪽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동남아 쪽을 얘기하고 아세안 5개국, 지연, 필리핀, 수출부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태국 등을 신흥국 5개국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브라질, 러시아 경우 국계유가 더딘 회복, 감염병 확산 지속으로 개선 효과가 원만할 전망이고, 브라질 뭐 이렇게 최근으로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러시아는 저유가에 따른 재정 수입이 감소. 러시아가 굉장히 원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저유가로 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죠. 경제 지표가 브라질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국제 유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뭐 기름 넣는 거 그런 거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0년 1월에는 배럴당이죠. 세계유가 쪽에서 배럴당 94.8달러에서 4월 80달러로 떨어져 있고 84달러, 90달러, 93달러. 뭐 그렇게 뭐 큰 변동폭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당초 우려와 달리 기존 합의대로 감산을 이행한 데다가 오펙이 감산을 합의한 거죠. 세일 업체, 세일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석유 산업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추 활동도 감소했다. 세일을 우리나라도 미국이 세일을 팔아먹는 거죠. 계속 석유 대신에 세일을 사라고. 오펙도 당초 우려와 달리 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월달에 감산 이행률로 각각 합의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이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뭐 주요국의 생산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거 자료는 그 밴드에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향후 국제유가는 세계 정세가 회복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 전망으로 보이고 석유소 점차하면서 오펙이 감산 등으로 공급 과잉도 완화될 것이다. 다만 원유 재고가 적지 않게 누적되어 있는 데다가 가격이 오를수록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재차 늘릴 유인이 커지는 것은 유가 상승이 제약되는, 그러니까 유가 상승을 하면 자기네들 재정이 있으니까 더 팔아먹겠다고 올리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쭉 보시면, 그래서 뭐 보면 일부 오펙 국가들이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러시아가 자국 경제 상황 등으로 감산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바 있으며 에콰도르는 재정적 이유로 금년 1월 오펙을 탈퇴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콰도르나 이런데,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는 뭐 무진장 뽑아내죠. 무진장. 오펙에서 아예 빠져나가서 재정 지출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풀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드디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가, 자, 주택 매매 가격은 이렇게 나와요. 주택 매매 가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주택 가격 상승대가 높아지면서 6월 이후 상승폭이 최대로 확대됐다는 거죠. 9월달 걸, 8월달, 9월달 보시면 전월 대비로 해서 최대 상승폭을 이루었죠. 이에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6.17, 7.10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8월 10일 수도권은 공급대책 등을 내놓았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거, 이제 추가 대책,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한 것도 추가 대책을 더 내놓을 것 같습니다.
주택 전세 가격은 전세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7월 30일 지금 이거 문제가 많죠. 홍남기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주택임대차 3법이 나왔을 때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은행권하고 지금 하나 또 그 주택임대차에서 또 중요되는 게, 지금까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입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12시부터, 그러니까 자정부터 시작을 해서 0시부터죠. 0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효과가 발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법을 하나를 개정을 해서 바로 전입과 동시에 발행하게 돼요. 그러면 은행권이 주택에 대한 대출을 굉장히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불안전하게 되죠. 왜냐하면 근저당은 며칠 전에 나와서 하는데, 그 며칠 전에 나와서 한 거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내년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내년에 변수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종부세니, 그 다음에 다주택자, 그 다음 중과세에 대한 거, 그리고 법인세 중과세,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뭐 문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주택매매 가격하고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주택매매 가격 거래량을 보시면 상당히 높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높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금년 중 주택매매 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앞으로도 확고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알아봐 주시고, 기존 대책 효과가 나타나는, 이 기존 대책 효과가 나타나는 건 보통 정책을 발표하고 6개월 후 정도가 됩니다. 6개월 전후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너무 빨리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점차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6개월 후.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올 연말을 지나봐야 방향이 나온다라는 거죠.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강남 일부 지역은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종부세를 하고 법인으로 샀던 물건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입주 물량이 없죠.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발표된 정부 정책의 영향, 이게 굉장히 규제죠. 규제 영향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당분간 전세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상한제가 정착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89년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어요. 전세가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죠. 그때 주택임대차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전세 가격은 이번에는 2년에서 4년 늘린 게 너무 많이 늘린 거죠. 사실은 좀 줄여서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면 이렇게까지는 아마 파급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한 거가 이제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보완하겠다 그랬으니까 보완책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상승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자, 청약대기 수요는 높으나 입주 물량이 감소, 임대인은 월세 선호 등으로 공급이 축소. 지금 앞으로 이제 전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월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 지수, CSI 지수, 그러니까 전세 지수죠. 그러니까 전세 지수하고 지수화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면 돼요. 보시면 한국감정원하고 부동산 124 자료를 갖고서 지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지수는 전년 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요 전망치에 대한 거를 합니다. 코로나 사태 후에서 확산이 국가별로 상향이 전개되고 있으나 내년 중반 이후 점차 진정이 되고 경제활동 관련해서 이동재치 제한들 완화되면서 경제 내년 하반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회복할 것이다. 국내는 근본 코로나 재확산이 연초 확산과 비슷한 기간 동안에 지속되고 이후에는 국제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보시면 이제 그 전제를 해놨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전량과 최근의 주요국 전망을 통해서 마이너스 4.1% 전제를 했어요.
2021년에는 4.7%, 우리나라 경제를 4.7%, 그러니까 전체 성장률 4.7%, 우리나라 경제가 아니죠. 전체 성장, 세계 경제를 4.7% 정상을 했고, 신장률은 마이너스, 세계 교육 신장률은 마이너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6.6%, 교역량은 6% 증가하고, 뭐 이런 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거시경제 전망 이렇게 나옵니다. 민간 소비 넘어가겠습니다. 소비 심리 넘어가고요. 설비 투자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넘어가지만 시간 때문에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IT 부분도 나와 있고요. 주식하시는 부분들은 특히 이거 전망치를 보고 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특허권의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죠. 건설 투자 마찬가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설 투자도 좀 알아야 되지만 그건 별도로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수출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렇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됩니다. 뭐 우리가 경제 전문가 될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GDP 성장률에 대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GDP 성장률에 대한 거니까 경제 성장률은 금년도 마이너스 3%, 내년 중에 2.8%,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입니다. 마이너스 1.3%, 내년에 2.8% 수준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국은행 전망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0년에는 마이너스, 우리가 보통 16년에 2.9%, 17년에 3.2%, 18년에 2.9%, 19년에 2%, 2000년도 올해가 마이너스 1.3%, 내년이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내년 평년 수준은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개선되겠으나 그 속도는 당초 전망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쭉 해서 전망이 더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수출 기여도가 큰 폭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내수 기여도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국내외 감염제 확산, 반도체 경기 둔화, 미중 자, 우리가 보시면 이 하방 리스크, 상방 리스크가 있는데요. 상방 리스크에서는 백신 개발, 그 다음에 공급, 중국 경제 성장세 확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 이거가 상방 리스크고, 하방 리스크에 보시면 코로나,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 둔화, 그 다음에 미중 갈등.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가 되면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미중 갈등 심화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고 전체적인 전망이나 이런 기여도에 대한 걸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고용 넘어가겠습니다. 물가 마찬가지 해외 요인도 있고요. 물가도 여러분들이 원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망 치수가 있습니다. 내년을 지금 다음을 전망한 거죠. 매번 나오는 거니까요. 정부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쭉 나오고요.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모두가 0.4% 전망하고 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겠구나라는 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에 대한 거, 경상수지가 이렇구나라는 거. 다음은 이제 지금 이게 그 워드 파일이라서 그러는데 다음에 이걸 그 PDP 파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시면 주요 현황 점검에서 시나리오별 세계 국내 경제 성장률을 한 겁니다. 검토 백신이나 이런 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죠. 전개 상황에 따라서 국가별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초래되고 있고,
주요 고려 사항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전개 사항을 보시면 시나리오로 상정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 시나리오, 낙관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로 전망을 했어요. 기본 시나리오는 내년 중반입니다. 중반. 내년 중반 이후에 점차 진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거고요. 낙관은 내년 초반에 점차적으로 진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비관은 내년 말 이후 내후년까지도 간다라고 보는 거죠. 하는 거로 봤을 때 관련 이동 제한 조치가 점차 완화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본 시나리오 4.1%, 4.7%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기본 시나리오, 우리가 기본 시나리오에 대한 금방 얘기했어요.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낙관 시나리오는 금년과 각각 마이너스 3.5%와 5.9%로 마이너스 3.5%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거죠. 마이너스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거고, 비관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5.2%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2.5%로 굉장히 소폭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죠. 여기 기본 도표가 가장 결정적인, 그래서 기존 시나리오로 갈 거냐, 낙관 시나리오로 갈 거냐, 비관 시나리오로 갈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10월 달이나 이런 거는 이 시나리오가 어느 쪽으로 확산돼 나갈 거냐를 아마 해 나갈 겁니다. 유치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시나리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됨에 따라서 반영의 시나리오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상황 전개를 해서 낙관 시나리오와 비관 시나리오 두 가지로 했습니다. 기존 시에 세 가지죠. 똑같이 했는데,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각각의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보시면 기존 금년과 내년에 우리나라 성장률은 각각 마이너스 1.3%에서 2.8% 기존이죠. 낙관론은 성장률은 0.9에서 3.4,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상당히 낙관적인 거고, 비관론은 마이너스 2.2,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1.2%밖에 안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사실은 비관론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비관론적인 걸로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 조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 투자은행들의 평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들 6개월 후에 집정하였음에 불구하고 각국의 이동 조치를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반영의 글로벌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상향 조정, 하향 조정이 있는데 여기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강한 회복도 글로벌 성장률을 상향 조정의 요인으로 한다라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8월 달에는 상향인데 9월 달, 10월 달 보면 이제 또 상방향이냐 하방향이냐가 나오겠죠. 주요 글로벌 위치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나 이런 거들 다 아시죠? 얘네들 다 전망치를 냅니다. 전망치를 다 내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한국은행도 포함되어 있고, 보통 은행권에서 많이 전망치를 내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거는 좀 빨리 넘어가고요. 경제적 영향, 실물 경제 넘어가겠습니다. 강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물가도 넘어가고요. 종합평가 이렇게 나옵니다. 집붕호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뭐 이후에도 장마 피해 복구 지연, 지금 장마 피해나 이런 상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지금 뭐 워낙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도 그렇고, 집중호우는 최소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부분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부분별 연구자들의 얘기고요. 제 연구자들에서 끝났습니다.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KB 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